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우리 키스텝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러 오신 우리 세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워낙 예전부터 잘 알고 워낙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약간은 좀 쑥스럽지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각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매우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더 가야 할 길이 많고 생각해야 할 곳이 많고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할 것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로부터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에 911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또한 2011년에 그 일본의 3.11이죠. 그때도 지진이 나서 일본만큼 재난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선진국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재난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 이렇게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지진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지진해일 쓰나미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또 뭐 세월호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실 때 그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부터 시작을 하면 23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모르겠고 모르는 거는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원장이 돼서 제가 있는 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저희가 막 지금도 가뭄 얘기를 하고 지금 가뭄을 저희 연구원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나 이때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이 되는 재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자연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듯이 어떤 예상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는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없는 재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페이지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게 야마모토 료이치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스캐닝을 해갖고 이렇게 보면 기후는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외력의 어떤 변화가 저희가 지금 또 연구를 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구 온난화의 역설. 그래서 한파 그 여러분들 저게 뭐지 2012년인가에 그 영화에 보면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어떤 지역에 엄청난 한파를 갖고 온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도의 악몽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보면 이런 식의 1도 올라갈 때보다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6도가 올라가면 모든 동식물이 다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어떤 외력이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학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재난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디제스터라는 용어 자체에서 뭐냐면 이게 운이 나쁘거나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남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인지되는 것이 모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그랬던 것이고요.
사실은 자연재난도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가뭄이 일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면 왕이 이게 내가 부덕한 소지다라고 하면서 뭐 기우제를 하든지 그런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일단 인간의 컨트롤, 재난의 그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자연재난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술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시설과 인력들이 모두 모여 있다 보니까 인위적인 어떠한 시설들이나 어떤 개발 행위가 거꾸로 외력은 자연적이지만 일어나는 현상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자연재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연재난도. 거기다가 점점 사람의 과학기술들은 더 개발되고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으로 그 후면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것은 또 많은 어려움을, 위험을 또 내포하고 있고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을 하면서 자동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편리성, 그렇죠? 그만큼 수많은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뭐냐면 자동차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자기 활동의 영역이나 범위를 넓힌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의 반대에는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양면성이 항상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적절한 틀로 가면 좋은데 가끔씩 그러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특별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대처 레이건 80년대 초반부터 이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작은 정부가 너무 거대해졌다, 너무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늘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정부가 나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나머지 기능을 다 민간에게, 시장에 맡긴다는 겁니다. 시장에 의한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은 부분만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점점 축소가 됩니다. 특히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안 생겼으면 좋을 정도로 작아졌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계산된 대로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갈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도 경험해봤고 앞으로 살 미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뭔가의 잘못된 뭔가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 기반의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의 그 시스템적으로 잘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재난은, 안전은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외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연료 연비가 좋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죠? 그 자동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자동차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나 재난관리의 행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외성의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작고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의 재난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런 여분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로 가면서 점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그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50대 이제
초반 중반이 됐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과 제가 존경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과 지금의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는 제가 또 살아야 되는 그리고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제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너무 압축적인 성장만큼 우리는 그 한 세대 사이에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고 집을 운영을 하던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잘못되면 어떤 재난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복합적인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최악의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최악의 어떤 사태가 돼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냐의 커패시티 역량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 썼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어플루엔자라는 말입니다.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합친. 사실 제가 지금 몸무게 뚱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5형제였는데 5남매였는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뭘 하나를 먹는 것도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게 먹고 좋았었는데, 그죠? 영화를 보면 미국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언제 한번 차를 몰 수 있을까? 내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을 동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집에 이제 차가 2대, 3대씩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표현을 너무 많은 미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을 보면서 동경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만큼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에 남겨놓을 것이 없어. 내 세대의 모든 걸 다 소진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고, 두 번째 그리드락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빅인치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시리얼이 많이 팔리기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한 게, 제가 기억하기에 텍사스 주에 아주 넓은 땅을 하나를 그 회사가 사서 싸게 그거를 1스퀘어 인치만큼을 다 잘라갖고 집원을 만들어갖고 그 증서를 시리얼에 하나씩 넣은 거예요. 우리 제품을 사시면 요 땅을 소유 증서를 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렸답니다. 문제는 잘 팔리고 끝나면 모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80년대 되고 90년대가 되면서 그 수많은 텍사스의 땅 중에 딴 데는 다 개발되는데 거기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박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 버렸을 증서로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갖고 있어서 그 땅을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 책에서 본 건 텍사스주에서 그거를 다 뭐라고 하나 환수를 해갖고 다시 그러면서 재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과학기술로는 우리가 인류의 가장 커다란 질병인 암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사, 수많은 학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사서 조합해서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회사가 운영돼야 되는데, 그 특허 출원료 이거 다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돈을 내주면 결국은 그 항암제나 약을 만들어도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다는 겁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기술 개별 요소들이 어쩌면 다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실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제가 좀 불안한 얘기, 심각한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엘고 그룹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노멀 정상적이지 못한 앱노멀한 것이 가장 커다란 재난의 문제로 됐지만 이제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가져야 되고 사회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미래 재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안전처가 생겼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 했냐라는 대상이 되고만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로 보면 그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지방자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제 전공은 아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 처음으로 방재연구원이 생겨서 옆에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자치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사람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갖춰주기 위한 것들을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 자치단체장이 가장 표가 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어차피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를 도로를 놨습니다. 어디를 개발했습니다. 뭐 축제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재난을 관리해서 재난을 안 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재난이 안 일어났다는데. 그리고 그건 추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돈을 투입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뒤로 갑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다 모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모든 걸 다 선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다 돈 대줘야지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지방부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달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더 지방자치단체는 고민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또 그 부분들을 무조건 과거의 어떤 60년대, 70년대 어떤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성을 두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정부를 지방정부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119가 여기서 지금 불이 나면 저희가 119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119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19 입장에서는 가장 이곳에 빨리 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119가 오기 전에 스스로 살아야 되고 옆에 다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119만 부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위험하다, 어쩌다, 난 이랬으면 좋겠다. 이 의견들을 내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 아니면 중앙정부가 어떤 법이나 뭘 고치려고 하면 더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정보의 양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기반이 과학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연구원에서 저희가 개발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거나 산지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2009년에 이것 때문에 저도 2009년에도 제가 여름휴가를 못 갔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놀이를 경북 봉화하면은 아주 산골에 그 산에서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 흔히 게릴라성 호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상청의 AWS라고 하는 것들이 800개, 900개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그 WMO죠. 세계 기상기구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디텍트가 안 되는 비가
산에서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하천이 가보니까 하천이 한 5m, 10m 이내 하천이었는데 나중에 50m가 됐습니다. 산지 돌발 홍수가 확 내린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소방관제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 예측을 합니다. 뭐 레이더를 가지고 기상청에서 한 3시간, 1시간 앞에 어느 정도 비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 걸 가지고 저희는 거꾸로 계산을 해서 홍수로는 어느 정도로 올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사전에 그 동네 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일정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천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요. 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거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그 유엔의 태풍위원회에 이제 기상분과, 수문분과, 방재분과가 생겼습니다. 방재분과가 생겨서 10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의 기관장이 그 방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런 걸 개발했다 했더니 필리핀에 2011년에 태풍 워시라는 태풍이 와서 민다나오라는 섬만 사람들이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시스템의 개념을 이 민다나오 섬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ODA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개념적으로는 결국은 그 레이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워닝을 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위 관측소를 둬서 생각보다 더 올라가면 자동으로 워닝이 돼서 저 사이렌이나 이거를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해마다 한 5억씩 해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민다나오 섬 전체를 지금 저 분야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곳에서도 또 이거 똑같은 걸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을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강우 분석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이건 몇 년 만에 빕니다. 빈도가 얼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갖고 알려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근데 사실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나 뭐나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그 시설물이나 뭔가를 만들 때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용화됐고 사실은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해서 오만회를 갑니다. 오만회 가는 이유도 저희가 이런 걸 개발을 했다고 했더니 그 GCC라고 해서 걸프 뭐 커미션 무슨 커미티가 있습니다. 걸프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바레인, 오만 해갖고 6개국이 있는데 그쪽에 와서 자기네들 좀 이 개발한 기술들을 설명을 해달라 해서 좀 장사 좀 하고 올까 생각합니다. 연구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좀 넓게 하려고 하고. 사실 이것도 그 2010년인가요?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백두산이 또 폭발할 위험이 있다. 주기적으로 그러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백두산이 만약 터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때 과거에 그부터 해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커다란 것은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지진 같은 것이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천지 이 물이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과거의 백두산의 그 분화 기록을 보면 일본의 그 지질학적으로 그 화산재의 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백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학자들이 이 보니까 이 홋카이도 위쪽의 그 지역의 지질성에 그 문제들이 그 백두산에서만 나온 것이 이제 나와서 그때가 이제 뭐 발해가 멸망할 때하고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 지구적으로 이것이 백두산 화산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쓰나미 워닝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어떤 정도로 파고가 오고 하는 것인가. 다행히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동해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는 1시간 반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CDIS라고 저희가 태풍위원회 디제스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 지역의 지상 지하에 비가 오면 어떤 형태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모의하는 유팜이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특히 물을 하는 토목에서 물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그 모델링은 미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저희가 최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주면서 각 회사들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국산화할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자신하는 건 사실 제가 주장으로 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 재난 원인 조사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 이걸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CSI에서 저희 이름을 따서 저희가 DS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 저희 예가 이제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졌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국토부의 법은 뭘 바꿔야 되고 문광부에서는 지침을 뭘 바꿔야 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뭘 계산을 해야 되고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가안전조정회의에서 그런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무인기는 우리 산자부에서 개발한 것들을 좀 무료로 받아서 8대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고정익부터 헬기형,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도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울산 내려가는데요. 울산에 가면 이제 인공위성 수신 안테나까지 달아서 사실은 저희 타겟은 북한까지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지금 재난의 현안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우리 또 김경 교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재난 관리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스마트 빅보드라고 해서 이제 한 전 부처에 재난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신규철 우리 박사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CCTV부터 모든 걸 다 연결을 해갖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프코비치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재난에 대한 그 원인들을 수많은 전 세계의 재난들을 쫙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12개가 있는데 결국 작은 재난, 그러니까 큰 재난도 작은 재난의 전조부터 시작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과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신고하고 공권력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고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재난 안전에 대한 기능도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실제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방재 안전 직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공무원 직렬 속에.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갖고 저희 연구원이 주도해서 지금 그 직렬 속에 연구직을 지금 넣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다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전공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다. 행정, 심리학, 법학, 그렇죠? 경제학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공무원의 연구직의 직렬로 보면 공업직, 시설직 이래 갖고는 그 사람들로만 해서 토목과 건축가만 나오면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를 해서 한 60개 과가 그 직렬로 들어올 수 있게 그걸 하는 것을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해서 아마 내년부터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방재안전 직렬에 연구직으로 들어오면 행정학 박사도 있을 거고 저희는 지금 위촉연구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직렬을 다양하게 지금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실제로 보직이 순환 보직으로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하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재난 관리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 늘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미국에서 우리 R&D를 하면 반드시 책을 내고 할 때 그 NAP라고 해서 아실 겁니다. 그 내셔널 아카데미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 중에 21세기를 대응한 재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시리즈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이름이 Facing the Unexpected. 아까도 초기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얘기고요. 디자스터 바이 디자인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것을 대응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국가의 재난을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그 NPG라고 해서 그 National Preparedness Goal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국가가 국민안전처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가 이만큼 올 때까지는 절대 안전합니다. 근데 국가가 언제까지 돈을 이만큼 들여서 여기까지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그 역량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모아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디자인을 잘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이 줄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paying the price입니다.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국가가 뭐 했냐, 국민안전처가 뭐 했냐, 대통령이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만큼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가 돼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뭐 코퍼레이팅 윗 네이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일어나면 이럽니다. 아 그때 그럴 걸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특히 정부가 중앙정부가 저 공무원이 저 국장이 그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요.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괴테가 이미 얘기했듯이 그걸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 수많은 과학기술이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재난 일어난 다음에 땅을 치지 말고 그래 다음엔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마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두루두루 뭐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재난의 개념에서 과거에 네네. 전통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중동 복합 재난, 딱 이런 내용까지 봤나. 특히 과거 사례로부터 배웠다면 12개에 대했던 그런 사례, 본인 소개 된 방향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추천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난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뭐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뭐 교수들끼리 모여서 조금 국가 재난을 방지하겠자 뭐 이렇게 큰 포부는 가진 적이 없고, 그 죽는 학생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이나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해가지고 시작된 게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국가의 재난을 다 막자 이런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바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각자 전공 분야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참여 교수는 한 200 등록하신 분이 한 200여 분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연락 주는 분들 하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무슨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 전문가를 갖다가 추천해 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신문 기자들이에요. 뭐 조금 큰 사고만 나면 하루에 10통 이상 제가 전화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 원인이 뭐냐, 뭐 어떤 거냐. 근데 사실은 그 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한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미난 특징이 사고만 나면 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변호사하고 정치가들이 나와서 재난을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난이 종편이 생겨가지고
그 변호사들하고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재난 났을 때마다 떠드는 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최고의 재난입니다. 그 재난이 진행될 동안에는 모두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건 조사 분석이 나와가지고 재난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죠?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루머를 만들어 버려서 가장 큰 재난이 종편에 의한 재난이다.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짓 절대 안 하고 신문 기자가 오면 연락이 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개를 시켜줄 때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얘기 안 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전문 지식이지만 현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거 조사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재난학연구소 소속으로다가 현장에 진행이 될 때 인터뷰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막아버려서. 사실은 재난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정도보다 국민이 느끼는 인식의 정도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온갖 소문으로 해서 사람들을 더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우병 같은 게 좋은 예인데 이 과학기술적으로는 뭐 100만 분지 1의 확률인데 그때 소고기 먹는 거 보면 야 그냥 저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 당분간 안 먹을 정도로 겁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과학기술을 하지만 요새 저희들이 주로 포럼을 할 때는 사회학자, 심리학자를 많이 모시고 합니다. 아까 이 전체 과학기술을 담은 그리드 에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데 환경부가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안심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봐서 그 역할을 사회학자가 혼자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의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염병이면 이런 거 요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사실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광우병 하면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하고 정부 공무원이 나와서 그 소고기를 먹고는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재열 사회학과 서울대 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그룹이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10% 정도밖에는 그 사람들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낮은 그룹이 공무원입니다. 20%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소고기 먹는 게 국민들이 안심을 할까요? 신뢰도는 제일 바닥에 사실은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소고기를 먹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국민이 신뢰를 얻겠지. 가장 신뢰가 높은 게 뭐냐면 소방관과 군인입니다. 그걸 아셔가지고 안전처 장관이 군인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소고기를 먹고 소방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좀 이게 신빙성 있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역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이라는 게 우리가 기계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다가 재난 관리에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술들을 과학적인 이 물리적인 기술들을 좀 더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다른 사회적 과학기술과 융합을 좀 해서 제대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발표해 준 게 가장 참 많이 가슴에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게 그 DSI라는 거. 저희 나라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 변호사들이 다 나와서 모두가 다 떠드는데 재난이 딱 끝나고 나면 담당자 하나 집어넣고 나면 다 조용합니다. 이 담당자를 그 조사를 하는 거는 재난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사해서 집어넣은 거지 재난의 원인을 파악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조치가 일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집어넣어 경찰 조사만 하고 모든 재난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세월호 같은 것만 봐도 재난의 원인을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가장 간단한 게 과적을 못하도록만 막았으면 그건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세월호 선장이 8년 맞았던데 그거 신문에서 많이 보도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화물을 과적을 안 하게끔 제도와 장치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배에 실는 화물을 측정을 못 하나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해주냐면 과학기술자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또 연구자님 기회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큰 기술 하나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돈 가져가는데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는 사실은 조그마한 기술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면 절대로 사고가 재난으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두고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600명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융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과적을 하지 않는 기술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최첨단 G5, 뭐 G6, G10도 얘기하는 친구가 있던데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과적 좀 하는 거 좀 간단하게 하는 기술 좀 개발해 보내려고 그랬더니 안 할라 그래요. 아 이거 돈도 안 되고 뭐 시간도 없고 뭐가 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다 G10 뭐 요새 IoT 해가지고 그거 개발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야 과적 좀 안 하게 하는 가벼운 센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시스템 좀 만들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정부는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정책도 없고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거 없고. 그래서 조금은 작은 기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에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신문 기자들을 들어오면 내가 너무 많이 시간 내요. 제일 많이 묻는 게 안전처의 역할인데 참 답답한 게 뭐 예산과 법도 없고 지금 된지도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거 생겨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는 이 정부에서는 참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전처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한테 물을 때 이 VIP가 어떠냐 뭐 해서 윗사람들 욕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요새는 안전처를 지적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면 욕먹을 사람을 하나 만들어두면 굉장히 여러분이 일하시기에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이 정부에서 한 거는 욕먹는 일은 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가 봐요. 신문 기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개선이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학기술이 그것 쪽에 좀 로우엔드 쪽을 그다음에 인지의 기술을 조금적으로 좀 응용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영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교수님이 총론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강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들으면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는 스마트, 정부의 의지, DSI 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재난관리 파라다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스마트 재난관리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스마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선제적, 즉 복구 위주가 아니라 예방 개념이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 두 번째는 비용 경제적이다. 우리한테 가용한 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비용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스마트의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먼저 그 예방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미국의 경우에 보면 1달러를 예방에 투입하니까 8달러의 복구비를 절약하더라. 즉 이를 투자하면 8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예산이고 우리가 인력의 세이브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비용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투입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인리 법칙에서 의미하듯이 300가지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징조를 통해서 29가지의 작은 사고를 통해서
한 가지의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스마트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앞에서 박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반 재난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감시할 수 있느냐,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국민안전처에서 힘을 모아서 DS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수사처럼 첨단 재난관리를 하겠다,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학수사 이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DS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센서, 다양한 재난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센서, 그것들을 어디서든지 통할 수 있는 USN,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의사결정을 즉시 할 수 있는 DSS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체로서 이 DSI가 상당히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제위성이라든가 무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러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재난안전연구원에서 힘을 써가지고 SBB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스마트 빅보드. 그래가지고 약 16개 부처의 정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뛰어오르면서 재난 관련 인벤토리, 어디에 군수물자가 있고 어디에 구호 장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줘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보다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DSI나 우리가 스마트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입니다. 다행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의지는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발족한 국민안전처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안전처를 통해서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법, 두 번째는 예산권, 세 번째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법, 법에 대한 건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권이라고 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부의 방제 관련 예산이 약 한 16개 부처에 그다지 몇 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R&D 예산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R&D가 작년 기준 17조 7천억입니다. 우리 GDP 비율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거의 세계 탑인데요. 그 중에 약 2.3%, 4천억 정도가 이 방제 R&D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R&D의 약 한 6% 정도, 즉 2조 4천억, 우리의 한 6배 되는 돈이 이 방제 분야 R&D입니다. 미국은 좀 덩치가 큰데요. 약 한 4% 정도, 한 4% 정도여가지고 6조 정도가 이 방제 R&D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한 2배 반, 우리나라의 한 15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GDP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예산은 최소 그래도 방제 R&D가 8천에서 1조 1천억 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달라 예산이 없다는 건 어느 부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중복 추진되는 방제 예산이 많다는 거죠. R&D 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R&D 예산이라든가 일반 항목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을 달라고 주장했던 게 작년 12월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안전행정부위원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나타난 결론은 기재부에 방제안전 관련 그 예산을 담당하는 방제안전과 예산이 생긴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R&D 예산도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중복을 방지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확보는 물론이지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심의권을 국민안전처나 방제연구원 쪽에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아무래도 출범 초기니까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특히 선진 R&D를 통해서 스마트 재난관리의 그 파라다임을 정립할 수 있는 방제연구 인력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부 산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270명입니다. 임시직까지 하면 거의 700이 넘습니다. 우리는 국민안전처 산하의 유일한 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TO가 63명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그것을 꼭 달래는 것보다도 제도적인 거를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좀 더 집행되고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방재 안전 직렬을 만들어서 기존 인력을 더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도 여기 우리 키스텝의 원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공무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 일변도에. 이런 사람들을, 경험 많은 공무원들을 방재 직렬로 바꿔서 이쪽에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JBT의 스마트 재난관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입니다.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심재현 원장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과학기술이 이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도구란 인식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아직도 지금 패널을 끄지 않고 계속 그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저 결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구슬은 서말이 있어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했듯이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말 100배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첨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재난 위험과 피해 분석, 또 평가, 예측 이런 과학기술은 재난관리에 전담하는 현업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나 또는 현업에서는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첨단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런 첨단 기술을 쓸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제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국가 전략기술개발에서도 걱정 없는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단기에 초기 시장을 갖다가 창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과학기술과 재난안전의 현장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문제 해결에 저 기술들이 쓰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뭐 필리핀에 가서 저런 기술들을 갖다가 증여를 해줄 정도로 기술이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산지 돌발 홍수 예비영부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가 한 70% 이상이 산지잖아요. 대부분 홍수가 나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정말 미미합니다. 2006년도에 평창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대부분 산지 돌발 홍수였어요. 그때 조그마한 가옥들이 다 매몰되고, 저 시스템만 있었으면 매몰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기술은 현장하고는 정말 너무나 먼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독일의 노게바워 프라운호퍼 협회가 말했듯이 먼 미래가 아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뭐 세월호 사고, 뭐 메르스 감염병 여러 가지 대형 재난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정책도 내놓고 있고 실행계획도 더군다나
많은 실행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한 예산과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